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문하신 공포 28화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청취에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내용이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의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인 인벤에 올라왔던 한 남성의 실제 경험담입니다. 그가 강원도의 한 고급 리조트 건설 현장에서 근무할 당시 겪었던 기이하고 무서운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주인공은 북한과 가까운 강원도 접경 지역의 한 고급 리조트 건설 현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근처에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큰 카지노가 있는 곳으로도 유명했죠. 그가 현장에 처음 도착했을 때 리조트의 골조는 이미 4층까지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그는 짐을 풀어 인부 숙소인 한바집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당시 그곳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곳이었고 주변은 대부분 숲과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민가가 드문드문 있었지만 깊은 산골이라 인적을 찾기 힘들었죠. 그는 문득 집이 몹시 그리워졌다고 합니다. 인부 숙소는 일반 인부들이 묵는 양철로 지은 가건물들이 길게 늘어선 구역과 그와 같은 기술자나 관리자들의 숙소가 따로 떨어진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의 직책은 건물 전체의 설비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이었고 직속 상사인 현장 소장님과 여러 팀의 기술자들이 함께 일했습니다. 현장에서 일한 지 2달쯤 지나자 그는 팀원들과 꽤 친해졌습니다. 다른 팀 사람들과도 안면은 텄지만 같은 팀만큼 가깝지는 않았죠.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옥상 골조 공사가 끝나고 각 객실의 벽을 세우는 내장 공사가 시작되면서 현장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공사를 마치기 위해 여러 개의 하위팀으로 나누어 작업을 분산시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전, 갑자기 사장님이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예정이 없던 방문이라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사장님은 회의가 잡혀있지 않으면 현장에 잘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따라 현장은 유독 분주했습니다. 사장님은 모든 층을 꼼꼼히 둘러보며 특유의 큰 목소리로 직원들을 다그치거나 지시를 내렸습니다. 칭찬할 것은 칭찬했지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호령이 떨어졌죠. 오후 늦게 사장님은 모든 팀장과 기술자들을 소집해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저녁 무렵 사장님은 바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보통 사장님이 오시면 운전기사가 컨테이너 사무실 옆에서 대기하고 있기 마련인데 그날은 운전기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의를 마친 사람들이 사장님을 배웅하러 나갔을 때 사장님의 검은색 카니발 차량이 이미 시동이 걸린 채 서 있었습니다. 그는 운전기사가 언제부터 와서 기다린 건지 의아해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사장님을 위해 차 문을 열어주는 순간 그는 무심코 차 안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교복 치마를 입은 한 여성의 허벅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뒷좌석으로 몸을 옮기고 있었는데 그 다리는 일반인보다 유난히 희고 매끈해서 눈에 확 띄었습니다. 차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그는 의문이 풀렸습니다. 아, 안에 사람이 있어서 시동을 걸어뒀구나. 사장님은 서둘러 차에 올랐고 차는 곧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옆에 있던 소장님에게 물었습니다. 소장님, 방금 보셨어요? 와, 진짜 끝내주던데요. 피부가 완전 백옥 같았어요. 소장님은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몰라, 못 봤어. 사장님이 워낙 여자가 많으시잖아. 자네도 곧 익숙해질 걸세. 그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각자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그의 팀은 야간 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자정이 거의 다 된 시간, 건물 위에서 작업을 마무리하고 장비를 정리하던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사장님의 검은색 카니발이 다시 현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여긴 어쩐 일이지? 그는 인부들을 다 내려보낸 후 자재 창고에 장비를 반납하러 갔습니다. 그는 창고를 지키는 여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다시 오셨어요? 무슨 일로? 여직원이 답했습니다. 아, 네.
방금 다녀가셨어요. 물건 하나 맡겨두고 가셨는데 인부들 시켜서 저쪽 특별 보관실에 넣어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가셨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고 옆에 특별 보관실은 에어컨 실외기 같은 고가의 장비를 보관하는 곳이라 평소에도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돌아가기 전 그는 여직원과 잠시 잡담을 나눴습니다. 근데 왜 다시 오셨대요? 서울로 바로 안 가시고 듣기로는 운전기사님이랑 강원랜드에 좀 들렀다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한 이틀 정도 있다가 서울 가실 거래요.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무거운 짐을 싣고 가기 싫어서 여기 맡겨두고 가셨나 보네. 숙소로 돌아와 씻고 잠자리에 들려던 순간 어디선가 개들이 미친 듯이 짖어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섬뜩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몇 달을 지냈지만 이렇게 기분 나쁘게 개들이 짖는 소리는 처음 들었습니다. 오늘 대체 무슨 날이지? 잠시 후 개 짖는 소리가 잦아들었고 그는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막 잠이 들려던 찰나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귀를 기울여 보니 바로 근처에서 사람들이 싸우는 소리였습니다.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그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옆방 동료들도 모두 나와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인부 숙소 쪽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기에 그도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보니 한 부부가 심하게 다투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뜯어말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맥주병으로 남편의 머리를 내리쳐 남편은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현장 소장님이 도착해 상황을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아니, 이 밤중에 무슨 일이야? 술 취했나? 남편이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멀쩡히 축구 보고 있다가 밖에 나가서 소변 보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이걸로 머리를 내리치잖아요. 이번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아내는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자라고 해도 안 자고 계속 축구 본다고 버티더니 알고 보니 여자랑 약속이 있었던 거야. 내가 잠들면 몰래 만나러 가려고 했겠지. 남편은 여자라니 무슨 소리냐며 펄쩍 뛰었고 아내는 아까부터 저쪽에서 당신을 기다리던 그 긴 생머리에 흰옷 입은 여자,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서로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는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시간을 보니 새벽 2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웬 여자가 여기까지 찾아온단 말인가? 결국 소장님은 다친 남편을 차에 태워 병원으로 보내고 사람들을 해산시켰습니다. 다음날 새벽 누군가 그의 방문을 다급하게 두드렸습니다. 과장님, 큰일 났어요. 그는 비몽사몽간에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 새벽부터. 인부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현장 입구에서 사람이 감전됐어요. 그는 잠이 확 깨어 옷을 걸치고 인부를 따라 현장 입구로 달려갔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쓰러진 한 남자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감전되어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함께 있던 인부의 말에 따르면 평소처럼 아침 조깅을 하러 나왔는데 쓰러진 그가 현장 입구의 어두운 구석에서 누구랑 이야기하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그냥 아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지나쳤는데 잠시 후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그가 배전함에 손을 넣은 채 쓰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즉시 사람을 시켜 부상자를 병원으로 옮기고 배전함을 확인했습니다. 원래는 자물쇠로 잠겨 있어야 할 배전함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기술자를 불러 다시 잠그게 한 뒤 회의 준비를 위해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오전 회의가 끝나고 자재를 받으러 창고에 들렀을 때 창고 여직원에게서 아침에 감전되었던 인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 깨어나자마자 같이 갔던 동료한테 물어봤대요. 아까 나랑 얘기하던 그 여학생 못 봤냐고요. 근데 아무도 여학생은 못 봤다고 하더래요. 그 인부의 말에 따르면 현장 입구 나무 아래에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서 있기에 다가가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여학생이 배전함 안에 있는 자기 책을 좀 꺼내달라고 부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책처럼 보이는 것을 잡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 정신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어제 그 부부가 싸우게 만든 여자랑 동일 인물인가? 아니면 사장님이 데려왔던 그 여학생? 그는 혼란스러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바로 옆 특별 보관실에서 드르륵 드르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안에서 무언가를 찾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가 여직원에게 저 방에서 나는 소리 아니야 라고 묻자 여직원은 쥐소리일 거예요. 요즘 쥐가 부쩍 늘어서요 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듣기에는 단순한 쥐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뒤지는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그가 누가 들어간 거 아니야? 도둑일지도 모르니 한번 봐봐라고 말하자 여직원은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요. 문도 잠겨 있고요. 쥐가 맞나 봐요. 얼마 지나지 않아 밖에서 또다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인부들이 건물 옆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동료들이 나이든 경비 아저씨를 부축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2층에서 떨어져 팔이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머리에는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아침 순찰을 위해 건물에 올라갔다가 2층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근처에서 2~3살짜리 아기가 까르르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벌거벗은 아기가 2층 난간 끝에서 아슬아슬하게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부의 아이가 올라와 노는 것이라 생각하고 아이가 떨어질까봐 기겁해서 달려갔습니다. 얘야, 이리 오너라. 위험해. 하지만 아이는 그의 말을 듣지 않고 더욱 난간 끝으로 다가갔고 그가 아이를 낚아채려는 순간 중심을 잃고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장에 그 누구도 그런 아이를 본 적이 없었고 현장에는 그 나이 또래의 아이도 없었습니다. 한 인부는 그가 얼마 전 손주를 보고 온 뒤로 계속 손주를 그리워했다며 헛것을 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낮에 그런 헛것을 볼 수 있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연이어 일어나는 3건의 사고. 그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점심시간 후 그는 창고에서 잠시 눈을 붙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창고에는 다른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원래 있던 여직원은 어디 갔냐고 묻자 그 직원은 오전만 하고 퇴근했어요. 두통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아마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나나 봐요. 오늘따라 하루 종일 할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거든요.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4시경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질 듯 천둥이 치고 거대한 비구름이 현장을 뒤덮었습니다. 그는 3층에서 작업을 감독하다가 위층에 있는 다른 팀에게 대피하라고 알리기 위해 뛰어 올라갔습니다. 위층에서는 인부들이 강풍에 날아가는 방수포와 공구들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도 그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주변은 한밤중처럼 어두워졌습니다. 그와 인부 몇 명은 공구를 막 벽이 세워진 방 안으로 옮겼습니다. 한 인부가 작업등을 켜려 했지만 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암흑에 갇힌 순간이었습니다. 인부들이 배전반을 확인하러 간 사이 그는 계단 쪽에서 나타난 한 여성을 보았습니다. 짧은 교복 치마, 하얀 다리, 바로 사장님의 차에서 봤던 그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한번 쳐다보더니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사장님이 불시 검문이라도 오셨나 싶어 서둘러 그녀를 따라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위층으로 올라가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손전등도 없는 탓에 사방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그때 저 멀리 어둠 속에서 하얀 형체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그 형체를 따라가며 저기요 학생이라고 불렀지만 그녀는 비상계단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확인하기 위해 비상계단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계단의 형태가 보였습니다. 그가 계단에 발을 내디디려는 순간 누군가 그의 팔을 강하게 잡아 끌었습니다. 어이, 박 과장, 어디 가려고 그래? 중년 남성의 목소리에 그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가 계단이라고 생각했던 곳은 뻥 뚫린 엘리베이터 통로였습니다. 만약 그 남자가 잡아주지 않았다면 그는 그대로 추락했을 겁니다. 그 남자는 다른 팀 기술자였는데 위험해서 통로를 막으러 왔다가 너무 어두워 잠시 대기하던 중 그가 미친 듯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 급히 따라와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혹시 방금 교복 입은 여학생 지나가는 거 못 봤습니까? 기술자들은 아무도 못 봤다고, 오직 그 혼자만 뛰어 올라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헛것을 본 건가? 그가 멍하니 아래층으로 내려왔을 때 기이하게도 방금 전까지 하늘을 뒤덮었던 먹구름이 언제 그랬냐는 듯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일을 마치고 모두가 창고에 장비를 반납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한 인부가 쇠 파이프로 벽을 깡깡 치며 장난을 쳤습니다. 그가 시끄러우니 그만하라고 했지만 인부는 계속했습니다. 그가 화를 내며 소리치자 다른 인부가 그의 뒤통수를 때리며 말렸습니다. 곧 인부들은 배고프다며 하나둘씩 창고를 나갔고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가 다시 서류에 집중하고 있을 때 또다시 깡깡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라고 소리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창고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밖을 내다보았지만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야? 장난치지 마 라고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메아리뿐이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한 여자의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히히히. 그는 비명을 지르며 뒤를 돌아봤지만 그곳에는 검은색 선반들만 즐비할 뿐이었습니다.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서류를 챙겨 도망치려 했습니다. 선풍기를 끄려고 손을 뻗는 순간 옆 특별 보관실에서 우당탕탕 하는 엄청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수많은 쇠붙이가 바닥에 쏟아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방 안에서는 마치 사람이 서성이는 듯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문으로 다가가 확인했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건물에서 봤던 여학생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장님은 대체 저 방에 뭘 숨겨두신 걸까? 그는 문에 나 있는 작은 목구멍을 통해 안을 엿보기로 했습니다. 방 안에 불을 켜고 구멍으로 들여다보자 검은 방수포로 덮인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거대한 양철 상자였습니다. 그가 방 안을 샅샅이 살피던 중 갑자기 상자 뚜껑이 아주 천천히 마치 안에서 누군가 밀어올리는 것처럼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숨을 멈추고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상자 안에서 자신을 노려보는 차가운 시선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 뚜껑이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닫혔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 상자 안에 여자의 시체가 들어있는 게 아닐까? 그는 미친 듯이 소장님의 숙소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소장님은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가고 없었습니다. 그가 소장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한 여성이 겁에 질린 얼굴로 달려와 외쳤습니다. 소장님 어디 계세요? 저희 아버지가 어떤 여자를 따라 건물 위로 올라갔어요. 그는 또다시 그 여자라는 생각에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는 즉시 무전기로 모든 인원을 건물로 소집했습니다. 그와 인부들 그리고 다른 손전등을 비추며
아버지를 찾아 건물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4층에 다다랐을 때 딸이 소리쳤습니다. 아빠다. 그녀는 손전등도 없이 어둠 속을 뚫고 5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는 서둘러 그녀를 뒤따랐습니다. 6층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아직 벽이 세워지지 않은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손전등으로 사방을 비추며 딸을 찾았습니다. 저 멀리서 아빠, 안 돼, 안 돼 하는 딸의 절규가 들렸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가 보니 딸이 건물 가장자리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아빠가 여기서 뛰어내렸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아래를 확인하기 위해 손전등을 비추려는 순간 그의 무전기에서 치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과장님, 어디 계세요? 저 4층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아버지를 찾던 그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등 뒤를 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울고 있던 딸이 이제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며 네 발로 기어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목에 걸고 있던 작은 불상을 움켜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부처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때 동료 인부들이 달려와 그의 몸을 흔들었습니다. 과장님, 정신 차리세요. 왜 그러세요? 정신을 차린 그는 모두에게 당장 건물에서 내려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숙소 앞에서 그는 돌아온 소장님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고 제발 그 특별 보관실을 열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소장님은 열쇠를 가져와 그와 몇몇 인부들과 함께 그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들이 본 것은 그날 그가 봤던 거대한 양철 상자였습니다. 상자 주변 바닥에는 비릿한 냄새가 나는 물이 흥건했습니다. 소장님이 방수포를 걷어내자 썩은 내가 진동했습니다. 한 인부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하얀 천이 덮여 있었고 드라이아이스의 냉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인부가 천을 걷어내는 순간 그곳에 있던 모두가 경악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상자 안에 들어있던 것은 여학생의 시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얼어붙은 거대한 호랑이의 사체였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현장에서 일어난 모든 끔찍한 일들이 바로 이 호랑이의 원혼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날 밤 소장님은 나이 많은 인부 한 명을 불렀습니다. 그는 현장 입구와 창고 앞에 향을 피우고 돼지고기, 편육과 시루떡, 막걸리 등으로 간소한 고사상을 차려 영혼을 달랬습니다. 그 인부는 말했습니다. 호랑이 같은 영물은 원한을 품으면 사람이 가장 그리워하거나 마음에 담아둔 모습으로 나타나 홀리는 법이네. 과장님이 사장님 차에서 본 그 아가씨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보인 게야. 자정이 넘었을 때 사장님의 카니발이 다시 현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소장님은 모두에게 조용히 있으라고 이른 뒤 나가서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소장님은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저 상자를 싣고 가셨네. 오늘 밤에 바로 서울로 가신다고 하는군. 다음날 아침 회의 시간, 소장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그의 얼굴이 심각하게 굳어졌습니다. 전화를 끊은 소장님은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들 들어. 어젯밤 사장님이 타신 차가 전복되어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답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호랑이 원혼의 저주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현장에서는 더 이상 기이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장님의 죽음을 모르는 일부 인부들 사이에서 밤마다 현장을 둘러보는 사장님의 혼령을 봤다는 목격담이 종종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팟캐스트 진행자 마무리 멘트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동물의 원한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실화였습니다. 사람의 혼령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영혼 역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말이 죽으면 그 영혼이 매우 강하다고들 하죠. 기회가 되면 그 이야기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부디 편안한 잠 이루시길 바랍니다. 주문하신 공포,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